부모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는데, 아이고, 미리 알았으면 애초에 자리를 안 만들었지.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옆에 계신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품 있는 척했지만 말끝에 묻은 경멸은 숨기질 못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평생 시골 장터에서만 살아오신 저희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내려놓고 일어서신 게요. 모욕은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는 걸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할머니의 조용하고도 섬세한 아주 오래된 복수가 시작된 건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진단을 받자마자 빠르게 악화됐고 그의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5살 무렵 외국으로 나가신 뒤 소식이 끊겼고요. 결국 저는 엄마의 친정, 시골 읍내 장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던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이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장을 보러 나가셨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할머니는 늘 장터의 냄새와 함께 있었습니다. 비린내가 가득한 생선 좌판 옆에서도 시끌벅적한 상인들 틈에서도 할머니는 제 도시락을 꺼내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밥은 거르면 안 된다. 그래야 머리가 밝아진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매일같이 들었지요. 학교 운동회 날엔 다른 부모들이 3, 4, 5 돗자리를 펴는 사이 할머니는 혼자 커다란 보자기를 풀어 김밥과 삶은 계란을 꺼내셨습니다. 주위 시선이 잠깐 모여들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제 접시에 하나씩 덜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순간 부끄럽다가도 다른 아이들 부모가 바쁘다며 오지 못한 걸 생각하면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키고 졸업식이 있을 때면 늘 가장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아 박수쳐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를 바라보며 그러시더군요. 우리 할인이 제 부모가 못 해준 거 할미가 다 해줄 거야. 내 인생 절대로 어둡지 않게 할 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눈물이 나서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약속이 어떤 무게였는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할머니는 매달 꾸준히 용돈을 붙여주셨습니다. 너 먹는 거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굶으면 기운이 없어져.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본인 약값을 줄이면서까지 제 계좌에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사립대를 졸업하고 서울 강북 쪽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교사가 아니라 1년짜리 계약직이었지만 매일같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이 저에겐 아주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저는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별다른 관심도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과학교사였고 저는 국어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급식줄을 서 있다가 같은 반아이가 복도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따라가 복도에서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산이 툭 하고 제 어깨 위에 덮였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 우산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준호 씨였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투, 눈빛, 그리고 조용한 배려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호 씨도 저를 그날 이후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같이 수업 준비를 하다 도서관 앞에서 마주치거나 교무실에서 잠깐 짬을 내어 차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한 걸음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하린 씨, 난 당신이랑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요. 괜히 같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을 듣던 날,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항상 누군가를 위해야 하는 자리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기대도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아주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겐 낯설 만큼 따뜻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작년 가을, 준호 씨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전망 좋은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받은 꽃다발보다 그 말이 훨씬 더 진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후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 그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거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아주 오래 묵혀둔 장롱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년 전 외삼촌 결혼식 때 입으셨던 고운 남색 치마 저고리를 꺼내셨습니다. 이 옷 너무 오래됐지? 할머니, 충분히 고와요. 세탁만 다시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할머니는 옷을 한참 손에 쥐고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 시어머니 될 분이 어떤 분이시냐? 되게 조용하시고 고상해 보여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신대요. 그 말을 듣던 할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래.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웃음으로 눌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작은 조짐들이 그때부터 자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깨를 두어 번 주물러야 일어나는 할머니도 제가 눈을 뜨기 전부터 주방에서 조용히 뭔가를 데우고 계시더군요. 콩나물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다려놓은 한복이 장 안쪽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린아, 아침 좀 먹고 나가자. 속은 든든해야지 중요한 날인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떨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먼저 알아채셨기 때문이겠죠. 밥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몇 번 숟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제 볼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우리는 언제나 잘해왔잖냐.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고도 단단하게 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설 무렵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며 멈칫 서 계셨습니다. 그 한복은 확실히 세련된 옷은 아니었지만 고운 색감에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잠깐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보였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진 않았지만 그날따라 달라 보였어요. 약속 장소는 준호 씨 어머니께서 직접 고르셨다는 한 호텔의 한식당이었습니다. 로비부터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꽃 장식이 가득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공간을 처음 들어오시는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 계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그 떨림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잠시 바라보다가 옷매무새를 또다시 고쳐 잡으셨습니다. 할미 옷이 너무 촌스럽진 않지? 속삭이듯 묻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제일 예쁘세요. 그렇게 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비친 우리의 모습은 순간 작고 초라해 보였고 그때 처음으로 이 자리가 우리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참, 요새는 이런 데서 밥을 먹는구나. 웃고는 계셨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긴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안내를 받으며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와 있던 준호 씨와 그의 어머니 강소희 여사께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 여사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자연스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옅은 향수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외할머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자 강 여사는 잠시 우리를 훑어본 뒤 마지못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반갑네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길은 건성으로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자 강 여사는 살짝 입꼬리만 올리고 말았죠.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가 준비한 고급스러운 반상 차림이 놓이고 메인 요리가 순서대로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반찬을 집어드시며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하셨고 준호 씨는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요리도 잘하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참 좋아해요. 강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여자도 자기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 자라면 아무래도 성격이 좀 독특할 수도 있긴 하죠. 그 말에 준호 씨가 눈을 크게 떴고 저는 순식간에 등줄기에 식은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가 조심스레 불렀지만 강 여사는 잔잔한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앞에 놓인 수저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물을 드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혼자 자란 게 아닙니다. 저는 애한테 부모 2명 못 이상 해주며 키웠습니다. 그 말의 순간 공기 중의 온도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순간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준호 씨도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멈칫했고 방 안에는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인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강 여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건 전에 미처 못 들었네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고 강 여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배경이면 우리 쪽이 더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요즘도 부모 없는 자식하고는 안 엮인다는 집안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던져졌습니다. 말투는 나긋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네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냅킨을 조심스레 접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숨소리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제 옆에 앉은 할머니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셨습니다. 준호 씨는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가끔 말이 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그 결심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며칠 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택시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차 안은 그늘 속에 있는 듯 무겁고 침잠해 있었죠.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창밖에 두며 그 분위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온몸의 신경이 반사적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 그 말투, 그리고 그 무심하게 닫힌 문. 어느 것 하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인지는 몰랐네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우리 삶을 단 한 줄로 내리친 저 말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가볍고 당연한 판단이었는지 그게 더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말하셨습니다. 할인아, 우리 된장 있지? 된장이요? 응. 지난달에 담가 놓은 거.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된장 다시 담궈야겠다. 지난번엔 시간이 좀 없었어. 그 말투는 아주 자연스러웠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히 된장을 담그는 일은 아닐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나가 계셨습니다. 항아리를 닫고 시래기와 마늘을 다듬고 볏짚을 묶어 놓으셨죠. 그 모습만 보면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르신의 부지런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일정과 질서가 정해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할인아, 나중에 너 시간 나면 읍내 공인중개사무소 좀 들러서 작년쯤 문 닫은 슈퍼 자리 누가 샀나 좀 물어봐봐. 왜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그런 자리 놔두기 아깝잖아. 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저렇게 말할 때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절대 다짜고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혼자 읍내를 다니며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하던 때 알고 지내던 반찬집 사장님, 수산시장 옆 방건조 오징어 팔던 부부, 그리고 예전에 잠깐 일하셨던 동네 보건소 간호사분까지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렇지 않은 듯 콩을 고르며 말했죠. 그 영자 아주머니 말이야. 아직도 반찬 납품하신대. 학교에도 들어간다더라. 요즘 아이들 반찬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지. 근데 영자 아줌마는 손이 빠르고 야무져서
아직도 찾는 데가 많은가 봐. 그러면서 슬쩍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온라인으로 팔더라. 누가 컴퓨터 좀 가르쳐 주면 좋겠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반찬 가게 하시게요? 왜? 나 아직 손 안 떨린다. 그건 농담 같았지만 묘하게 진지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그 슈퍼 자리 부지를 계약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 자리 월세 비쌀 텐데요. 계약금은요? 그러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써야 할 돈이 있지. 난 그게 지금인 것 같아. 그 말은 그 자체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곧바로 걱정과 말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연세에 무슨 장사요. 이제 좀 쉬셔야지. 요즘은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먹는 세상인데 동네 반찬 가게가 버티겠어?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 역시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괜히 힘만 더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벌이가 있으니까 그냥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인아, 내가 평생 손에 익힌 게 밥상 차리는 일이야. 그걸로 너를 키웠고 그걸로 사람 사는 맛을 봤지.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론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반찬 가게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삶의 의지이자 자존심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전의 슈퍼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열대와 유리 진열장, 창문 틀까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을 구석구석 쓸고 닦고 새 간판을 붙였습니다. 진심식당. 할머니가 붙인 간판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메시지 같기도 했고 평생의 태도를 드러낸 말 같기도 했습니다. 간판 예쁘죠? 제가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했죠. 말은 거창해도 그저 성의 있게 반찬 하나 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게가 생기자마자 바로 입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 위주였지만 어느 날부터는 SNS에서 봤다며 찾아오는 젊은 엄마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은 기본간이 깊고 깔끔했습니다. 콩자반 하나도 마른 콩을 며칠 물에 불리고 직접 볶은 거였고 나물은 모두 제철 채소만 썼습니다. 특히 SNS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반찬 사진을 올리며 먹다가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는 글을 남겼고 또 다른 젊은 아빠는 아이한테 먹였는데 집밥 같다고 잘 먹는다며 해시태그를 잔뜩 달아 올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해시태그 진심식당 해시태그 엄마 손맛이라는 태그가 수백 번 공유됐고 어떤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댓글에는 우리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내려가서라도 사 먹고 싶다는 반응까지 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반찬 가게였던 공간이 어느새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건드리는 이야기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할인아,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교직원 식단 납품은 누가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반찬 가게를 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할머니 가게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눈에 띄게 바빠졌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고 SNS에서 누군가 엄마 손맛 그대로다라고 올린 게시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근처 로컬 뉴스 채널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나오는 일까지 생겼죠. 인터뷰라니 세상에.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머니는 그날 유난히 꼼꼼하게 앞치마를 다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진심식당은 이제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땀과 고집, 그리고 평생 쌓아온 손맛이 담긴 아주 묵직한 메시지 같은 공간이 되었죠. 저는 여전히 학교를 다녔고 준호 씨와도 간간히 연락은 이어졌지만 이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저희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서로 예전처럼 웃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딘가 한 걸음 물러선 채 조심스러워진 공기가 감돌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식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제게 슬쩍 다가와 말씀하셨죠. 할인쌤, 혹시 진심식당이 친척분이세요? 네, 저희 외할머니가 하세요. 그 말에 선생님은 무언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 집 음식이 너무 깔끔하고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교장 선생님 댁에서도 반찬 주문하셨대요. 지금 교직원 식단 샘플도 받아봤는데 솔직히 기존 업체보다 훨씬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준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인아, 혹시 너희 할머니 진심식당 하시지? 응.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알았어. 그제 아는 사람이 인스타에서 사진 보여줬대. 요즘 핫한 반찬 가게라면서. 그런데 그 사장님이 너희 할머니랑 너무 닮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준호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할이나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반응했어. 그런 장사하는 분이면 괜찮은데 이런 말까지 하더라. 상견례 때는 그냥 조용히 넘겼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 자꾸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속이 쓰라렸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녀는 할머니가 어디까지 상류로 끌고 갈 수 없는 존재인지 재확인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제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던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망설이다가 작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상견례 다시 하자고 하셔. 뭐? 그날 너무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자기가 말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니까. 이번엔 따로 너만 오면 안 되겠냐고. 엄마가 내가 좀 더 단정한 이미지면 좋겠대.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뭔가가 안에서 꺾여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할머니는요? 왜 빠지셔야 돼요? 아니, 그게 그냥 이번엔 우리끼리 얼굴 좀 맞춰보자는 거지. 부담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는 왜 오라고 한 거야? 왜?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릴 만큼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눈빛을 보며 다가오셨고 그 목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그 집 아들이니?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생 처음 보는 할머니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리나, 그 준호라는 사람, 너 정말 그 사람하고 살고 싶니? 그 말은 따뜻하거나 나무라듯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하게 확인하려는 물음이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할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할미가 할 일이 남았네. 뭐요? 그 집, 어디까지 하나 한번 두고 보자. 그 말 이후 할머니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 번호가 잔뜩 적힌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탁자에 펼치셨습니다. 거기엔 저도 모르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반찬 유통 담당자, 공공기관 식단 구매 책임자, 납품상, 공공 입찰 정보 담당자.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면서도 세상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전화를 여러 통 거셨고 메모를 하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무엇인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반찬 가게는 그냥 일거리가 아니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주 진심식당은 지역 급식업체 납품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는 자리였고 작은 가게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말하셨습니다.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결국 진심이 남는다. 진심식당이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가게는 조용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SNS나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근처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반찬을 사가기 시작하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짠맛도 덜하다는 이유로 정기 고객이 생겨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면 시장에 가셨고 직접 채소를 고르고 콩나물 머리도 하나하나 손질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반찬을 나르고 마감 정리를 하는 모습은 평생 해오신 삶 그대로였죠. 어느 날 제가 퇴근해 돌아오니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하리나, 오늘은 누가 찾아왔는지 아니? 누구요? 저기 앞동에 사는 수연 엄마. 내 친구 있잖아. 수연이는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지금은 2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동네에선 인사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죠. 수연 엄마가 애 학원 다녀오다가 반찬 사러 들렀는데 너희 할머니시냐고 묻더라.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네 예비시댁 어머니 강자를 수연이 엄마가 들으신다더라. 그 말을 듣자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또 연결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분 이름이 뭐라더냐? 강소혜. 맞아요. 할머니는 그 이름을 되뇌듯 천천히 말하시고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정리하셨습니다. 그 표정은 조용했지만 속은 이미 계산 중이신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저희 집으로 수연이가 반찬을 주문하러 왔던 날이었는데 잠시 차 안에서 기다리던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리나, 너 미안한데 내가 좀 실례되는 말 하나 해도 되니? 왜? 너 그때 상견례 했을 때 그쪽 어머님이 너희 할머니 얘기를 좀 했대. 우리 엄마가 같이 문화센터 다니는데 모임 중에 그런 말을 꺼냈다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요즘 젊은 애들은 가정교육이 덜 된 경우가 많다. 반찬가게 같은 서민 생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예법이나 체면, 같은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또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론 아닌 척, 뒤에서는 계속 그 가문이라는 틀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수연이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할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정기적으로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맛으로만 인정받아야 할까?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할인아, 그 집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너 그 사람하고 정말 괜찮겠니? 저는 말없이 눈을 깔았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만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경계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며칠 뒤 강 여사 쪽에서 다시 상견례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자리를 만들고 싶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준호 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엔 할머니가 빠지고 저 혼자 가는 걸로 하자는 제안도 함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할머니 없는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 마음 한켠에서 묘한 결심이 싹 튼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진심식당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강소의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선 말없이 가게를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담고 있다가 손을 멈추고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아뵙게 됐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찬 필요하셔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할인이가 여기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궁금했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반찬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매일 시장 다니고 하루 3번 밥상 차리고 그것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사람 만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에 강 여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다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 문화센터에서 반찬 강의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 여사가 반대로 손을 내민 셈이었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겠죠. 할머니의 존재가 단순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사회의 입소문으로 녹아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요.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만들어드리는 쪽이 잘 맞습니다. 그 말은 거절 같았지만 동시에 확고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타인의 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택. 강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는 저희 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녀 나름의 패배 인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강 여사가 다녀간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고 준호 씨는 연락을 유지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이진 않았죠. 말로는 엄마와 이야기 중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한 달 넘도록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반찬 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게 일은 여전히 바빴고 할머니는 오전이면 시장, 오후엔 가게,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쉬셔도 된다고 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죠. 이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한 결과와 손길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의 학부모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 문화센터에서 오래 활동한 강 강사가 몇 년 전 학부모 앞에서 한 막말이 녹음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넘겼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부모 직업을 조롱하거나 아이의 배경을 따지던 강사는 과연 교육자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글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을 보아하니 강 여사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고 댓글에는 누군지 짐작간다. 내가 예전에 그 강좌 들었는데 분위기 진짜 이상했다 같은 이야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 여사의 문화센터 수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강생이 급감하고 내부에서 항의가 있었다는 말도 들렸죠. 그 사실을 알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준호 씨가 가게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반찬 가게 앞을 기웃거리던 아이의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 소음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지난 일 다 인정하셨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를? 그때 상견례 때 말했던 거 반성하신다고. 그리고 사실 너희 집 사정 얘기 나왔을 때 엄마가 주변 지인들한테 너 얘기를 좀 안 좋게 했더라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할인아, 사실 나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순간 주저했어.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사실 처음에 엄마가 그러길래 그냥 참고 넘어가자고 했거든. 내가 좋아서 만난 거니까. 근데 엄마 말 중에 몇 가지는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 그게 내 잘못이야. 그 말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겉으로는 저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난 지금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너희 할머니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진심으로. 그 말은 순간적으로 진정성 있어 보였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서야? 그리고 다음 날 준호 씨는 다시 찾아왔고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 엄마가 너무 무례했고 제가 그걸 바로잡지 못한 것도 제 책임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난잔의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는 돼요. 사는 세상 다르니까 보는 눈도 다르겠지.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자네가 우리 할인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고 저도 더 이상 아무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말없이 장독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나란히 앉았죠. 할머니, 그 사람 정말 나 사랑하긴 했어요. 근데 끝까지 나를 지키진 못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장이랑 같아. 잘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 근데 뚜껑을 자꾸 열어보면 결국 맛이 변하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고 동시에 이별의 확인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그가 움직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와 조용히 멀어졌고 어느 날 문득 휴대폰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건 원망이나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내 시간을 나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여전히 국을 데우고 밥을 퍼주시고 반찬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식탁이 어느 날은 유난히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응?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웃으며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꼭 뭔가를 가져야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주 오래 묵은 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면 그땐 첫 번째로 내 편인지를 먼저 볼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진심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할머니의 깍두기 맛에 반해 전국 택배 주문을 넣는 사람도 생겼죠. 그리고 어느 날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 이야기 나눔 특강을 제안받았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강사로 할머니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뭘 아나 싶지만 살아온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날 강의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단상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손녀를 키웠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굴 위해서 만드는가라고 생각해요. 할인이한테 밥을 해줄 땐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게 음식이든 말이든 사람이든 결국은 마음이 다 담겨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간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강연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훔치며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하고 중얼거렸고 앞줄에 있던 한 젊은이는 휴대폰으로 메모를 하며 이 말은 꼭 기억해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가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큰 돈도 큰 배움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밥상을 차리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와보니 그게 제일 큰 공부였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마음이더라고요. 그 순간 강연장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게 바로 할머니의 진짜 복수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얕잡아 본 사람은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단상 위에 서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가게를 더 키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식 창업 교육도 받고 메뉴 구성도 새로 개발하고 가게 이름도 진심식당에서 진심연구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젠 그냥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연구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으셨습니다. 거창하다. 그래도 좋다. 가게 한켠에는 작은 탁자가 생겼습니다.
그곳엔 항상 오늘의 반찬 시식용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오늘의 마음이라고 적힌 작은 손글씨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가끔은 다 먹고 울 뻔했어요. 어떤 날은 제 엄마 생각났어요. 이런 손님들의 메모가 테이블 위에 쌓여갑니다. 저는 그걸 모아서 하나씩 노트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가게의 방명록이자 할머니의 인생을 증명하는 가장 따뜻한 기록이니까요.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밥을 해준 기억만큼 오래가는 게 또 있을까? 엄마 없이 자라면서 공허했던 제 삶이 할머니의 밥 한 그릇, 말 한마디, 손길 하나로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를 이제야 천천히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누구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이름을 작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동반자는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저를 품어준 저희 할머니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밥 한 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